부엉이와 배짱이. 부엉이는 언제나 낮 시간 동안 잠을 잤다. 그러다 하늘에서 장밋빛 석양이 사라지고 숲속에서 그림자들이 고개를 들 때 고목에 난 구멍 안에서 날개를 퍼덕이고 큰 눈을 껌뻑이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그러고는 자신의 요상한 울음소리로 숲속을 채우며 애벌레나 딱정벌레나 개구리나 쥐 같은 맛있는 것을 찾아 사냥을 시작했다. 이제부터 어느 늙은 부엉이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 부엉이는 나이가 들면서 성미가 고약해져 항상 화를 냈는데 특히 낮에 자다가 깨면 더 크게 화를 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부엉이는 여느 날처럼 늙은 오크나무에 난 구멍 속 둥지에서 자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근처에 있던 배짱이 한 마리가 즐겁지만 매우 시끄러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부엉이는 창문 겸 대문인 나무 구멍으로 머리를 내밀고 배짱이에게 말했다. 이것 봐, 노래는 딴 데 가서 불러. 예의를 집에 두고 오셨나? 이 할멈도 잠 좀 잡시다. 하지만 건방진 배짱이는 오히려 낮에 부엉이가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자신도 자기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더 큰 목소리로 시끄럽게 노래를 불렀다. 꾀가 많았던 늙은 부엉이는 배짱이와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건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낮 동안에는 눈도 어두워져서 배짱이를 제대로 혼내기도 힘들었다. 그래서 부엉이는 건방진 배짱이에게 욕설을 퍼붓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할 수 없구먼. 그러면 말일세. 차라리 이렇게 잠에서 깨있을 바에야 자네 노래라도 좀 즐기게 해주게. 그러고 보니 저번에 아폴로니 신들께 노래를 불러드릴 때마다 드신다는 특별한 술을 올림포스에서 좀 받아왔는데 이리 와서 한 잔 마셔. 자네도 분명 아폴로님처럼 고운 노래를 부르게 될 거야. 어리석은 배짱이는 부엉이의 아첨에 넘어갔다. 그래서 곧장 부엉이의 둥지로 뛰어 올라갔다. 하지만 어두운 눈앞에 배짱이가 다가온 그 순간 부엉이는 그를 잡아서는 꿀꺽 삼켜버렸다. 아첨은 진정한 존경이 아니다. 아첨 때문에 적 앞에서 흐트러지지 마라. 생지와 코끼리. 생지 한 마리가 왕의 공도를 따라 걷고 있었다. 이 생지는 다른 생지들처럼 몸집도 작고 평판도 나빴지만 자존심만은 유별나게 강했다. 그렇게 생지가 진흙탕을 따라 길을 걷고 있는데 길 저편에서 웅장한 행렬이 그에게 다가왔다. 왕의 행차였다. 왕은 아주 화려하게 장식한 하우더를 맨 거대한 코끼리를 타고 있었다. 그의 개와 고양이도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왕의 코끼리에 정신이 팔려 생지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생지는 사람들의 태도에 자존심이 상해서 말했다. 바보들 같으니라고. 나를 한 번만 보면 저 둔에 빠진 코끼리 따위는 잊게 될걸? 어마어마한 몸집 때문에 눈이 튀어나올 정도야. 아니면 저 주름진 가죽이 좋은 거야? 나도 코끼리처럼 눈과 귀가 달렸다고. 다리도 똑같이 4개 달렸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코끼리만큼이나 굉장하고 거기다가 나는. 그러나 바로 그때 왕의 고양이가 생지를 보았다. 생지는 그 순간 자신이 코끼리보다 한참 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위대한 것과 약간 닮았다고 해서 정말로 위대한 것은 아니다. 아이들과 개구리들. 어느 날 개구리들이 사는 연못가에 아이들 몇 명이 놀러왔다. 아이들은 연못에 돌을 던지고
물수제 비뜨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다. 하지만 빠르고도 묵직하게 날아가는 자갈을 보면서 불쌍한 개구리들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 결국 가장 나이 많고 용감한 개구리 한 마리가 연못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말했다. 얘들아, 제발 그 잔인한 놀이 좀 그만두렴. 너희들은 돌을 던지는 게 재밌겠지만 우리는 그 돌에 맞으면 죽어요. 자신의 즐거움 때문에 남이 불행해지지는 않았는지 항상 생각하라. 신상 옮기는 당나귀. 당나귀 한 마리가 신상을 신전으로 옮기고 있었다. 당나귀는 목에 화환을 걸고 등에는 멋진 안장을 두르고 화려한 재갈을 물고 있었다. 그가 지나가는 거리마다 엄청난 수의 신관과 시동들이 그 뒤를 따랐고 사람들은 신상을 볼 때마다 존경심에 그 발밑에 머리를 조아리거나 무릎을 꿇었다. 그것을 본 당나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다. 당나귀는 자만과 허영심에 가득 차서는 길 한가운데 멈춰서서 시끄럽게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부가 보기에는 그저 당나귀가 미친 것만 같았다. 결국 마부는 회초리로 당나귀를 사정없이 때리며 이렇게 말했다. 빨리 걸어, 이 멍청한 당나귀 같으니라고. 이 사람들은 내가 짊어진 신상에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야. 내 놈한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다. 다른 이에 대한 찬사를 가로채지 마라. 까마귀와 백조. 모두 알다시피 까마귀는 석탄처럼 까만 깃털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까마귀가 백조의 눈처럼 새하얀 깃털을 탐내고 있었다. 그래서 매일 수영을 하고 물풀과 갈대를 먹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깃털도 백조처럼 하얘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숲속의 집을 떠나 습지에 있는 연못으로 이사를 했다. 하지만 물에 빠져 죽기 직전까지 하루 종일 목욕을 해도 그의 깃털은 여전히 석탄처럼 검었다. 입에 맞지도 않는 물풀 때문에 배탈이나 고생을 해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이 까마귀는 하얀 깃털을 얻기는커녕 앙상하게 말라 죽고 말았다. 습관을 바꾼다고 본성까지 바뀌지는 않는다. 두 마리의 염소. 험한 산비탈에서 각자 즐겁게 뛰놀던 염소 두 마리가 거센 바람이 불어닥치는 깊은 산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쳤다. 두 염소 사이의 산골짜기에는 쓰러진 통나무 하나만이 다리처럼 놓여 있었다. 통나무는 폭이 너무 좁아 다람쥐 두 마리가 함께 건너기에도 위험해 보일 정도였다. 용감한 동물마저 그 위에 서면 두려움에 떨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 자존심 강한 염소 두 마리는 달랐다. 건너편에 있는 녀석 때문에 길을 비켜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는 녀석들이었다. 곧 둘 중 한 녀석이 통나무에 발을 올려놓았다. 그러자 다른 녀석도 통나무에 발을 올렸고 그렇게 둘은 통나무 한가운데서 뿔을 맞대게 되었다. 하지만 둘 다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결국 두 염소는 모두 아래로 떨어져 울부짖는 산바람에 휩쓸리고 말았다. 고집을 부리며 불행해지는 것보다 굴복하는 것이 낫다. 소금자루를 진 당나귀. 어떤 상인이 당나귀에게 무거운 소금자루를 지운 채로 여우를 따라 강을 건너려고 했다. 이들은 전에도 여러 번 같은 강을 사고 없이 건너곤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나귀가 그만 도중에 발을 헛디뎌 강에 빠지고 말았다. 상인은 당나귀를 힘겹게 일으켜 세웠지만 불행히도 소금 대부분이
녹아 없어졌다. 그러는 당나귀는 자신의 짐이 엄청나게 가벼워져 기분이 좋아져서는 즐겁게 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 다음날 상인은 다시 소금을 사러 갔고 집에 오는 길에 당나귀는 일부러 강에서 다시 한번 넘어졌다. 그러자 당나귀가 쥐고 있던 소금은 다시 강물에 녹아버렸다. 화가 난 상인은 곧 당나귀가 무슨 꾀를 부리고 있는지 알아차리고는 그를 해변으로 데려가 해변을 가득 채운 바구니 2개를 당나귀 등에 실었다. 여우를 건널 때가 되자 당나귀는 이번에도 일부러 발을 헛디뎠다. 하지만 당나귀가 다시 일어섰을 때 짐은 처음보다 10배쯤 더 무거워져 있었고 불쌍한 당나귀는 녹초가 되어서는 겨우 집에 도착했다. 같은 방식이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니다. 로도스에서 멀리 뛰기. 낯선 땅을 여행하고 온 어떤 사람이 자신이 지금까지 엄청난 모험을 겪으면서 이뤄낸 공적에 대해 떠벌리고 있었다. 그는 로도스라는 도시에서 멀리뛰기를 했던 일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로도스에서는 자신이 했던 것만큼 멀리뛰기를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로도스의 많은 사람이 그의 멀리뛰기를 보았으며 그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그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 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 뭐 하려고 굳이 로도스에서 사람을 불러와요? 여기가 로도스인 셈치고 당신이 멀리뛰기를 해보면 되지 뭐. 과장된 말이 아니라 행실이 중요하다. 수탉과 보석. 먹을 것을 찾아 바쁘게 땅을 훑던 수탉 한 마리가 그의 주인이 잃어버린 보석을 찾았다. 수탉은 그것을 보고 말했다. 우와, 정말 비싸 보이는 보석이네. 잃어버린 사람이 찾느라고 애 좀 썼겠어. 하지만 나는 세상의 모든 보석보다 먹을 수 있는 보리 한 톨이 더 좋지. 귀한 것도 값을 매길 줄 모르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멧돼지와 여우. 멧돼지 한 마리가 나무 그루터기에 엄니를 갈고 있고 있었다. 그때 근처에 지나던 여우 한 마리가 우연히 그 모습을 보고는 또 놀릴거리를 하나 찾아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변의 숨은 적을 두려워하는 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멧돼지는 그를 본체만치 하며 계속해서 엄니를 날카롭게 갈았다. 결국 여우는 멋쩍은 듯 웃으며 멧돼지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엄니를 갈고 있나요? 당장 위험에 처한 것 같지는 않은데 말입니다. 그의 말에 멧돼지가 대답했다. 그건 그렇죠. 하지만 정말로 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엄니를 갈 시간 따위는 없을 겁니다. 이 무기를 곧바로 써야만 할 테니까요. 아니면 내가 당하고 말 것입니다. 전쟁 준비야말로 평화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한다. 당나귀와 여우와 사자. 어떤 당나귀와 여우가 친한 친구가 되었다. 둘은 언제나 함께 다녔다. 당나귀가 신선한 풀을 뜯을 때면 여우는 가까운 곳에 농장에 있던 닭을 잡아먹거나 목장에서 훔쳐온 치즈를 먹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둘은 우연히 사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당연히 당나귀는 겁을 잔뜩 집어먹었다. 그러나 여우는 당나귀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내가 사자님께 말해볼게. 하지만 여우는 사자 앞에 당당히 나가서는 당나귀가 듣지 못하게 목소리를 낮추고 이렇게 말했다. 전하, 제가 꾀를 한 가지 냈습니다.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저쪽 깊은 구덩이에 어리석은 당나귀 녀석을 빠뜨려 전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전하께서는 양껏 저 당나귀를 드십시오. 사자는 그 말을 듣고 여우의 계획에 찬성했다. 여우는 다시 당나귀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했다. 사자한테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냈어.
하지만 먼저 저쪽으로 가자. 내가 숨을 곳을 봐뒀거든. 그렇게 여우는 당나귀를 깊은 구덩이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사자는 당나귀가 구덩이에 빠진 것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배신자인 여우를 공격했다. 배신자가 기대해야 할 것은 또 다른 배신이다. 날짐승과 들짐승과 박쥐. 날짐승과 들짐승들이 서로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서로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었기에 이빨과 발톱으로 결판을 내게 된 것이다. 이 전쟁은 날짐승의 하나인 거위무리가 들짐승인 여우들의 이빨을 견디다 못해 그 죄를 성토하면서 시작되었다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들짐승들에게도 싸워야 할 이유는 충분했다. 날짐승인 독수리가 시도 때도 없이 들짐승인 집토끼를 낚아챘고, 마찬가지로 날짐승인 부엉이가 들짐승인 쥐를 잡아서 매일 포식을 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전쟁은 끔찍했다. 수없이 많은 집토끼와 쥐가 죽어갔고, 거의 비슷한 수의 닭들과 거위들도 죽어갔다. 그리고 전쟁이 한번 끝날 때마다 승리한 쪽은 죽은 자들의 시체로 잔치를 열었다. 그때 박쥐들은 어느 쪽도 대놓고 편을 들지 않았다. 그들은 정치가처럼 약삭발랐다. 그래서 날짐승들이 우세할 때는 자신들을 날짐승이라고 했다. 그러나 들짐승들이 우세해지면 그들은 곧장 들짐승 행세를 했다. 하지만 잔인했던 전쟁도 결국 끝이 났다. 곧 평화회담이 열렸고 들짐승과 날짐승들은 박쥐의 태도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그러고는 박쥐의 행동을 용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고 결국 박쥐들은 추방을 당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박쥐들은 어두운 감시탑과 폐허에 숨어 있다가 밤에만 밖을 날아다니게 된 것이다. 기만하는 자에게는 친구가 없다. 사자와 곰과 여우. 거대한 곰이 길 잃은 아기 염소 한 마리를 덮치려고 했다. 그때 다른 곳에서 사자 한 마리도 그 아기 염소를 보고 달려왔다. 결국 곰과 사자는 염소를 두고 싸우다가 상처만 잔뜩 입은 채 지쳐 쓰러졌다. 바로 그 순간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아기 염소를 가로채더니 쏜살같이 도망쳤다. 사자와 곰은 그 광경에 몹시 화가 났지만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싸우느니 차라리 사이좋게 염소를 나눠 가질걸. 수고를 한 자가 반드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늑대와 어린 양. 어느 날 아침 길 잃은 어린 양이 숲속 개울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늑대 한 마리도 개울가 위쪽에서 배고픔을 달래려고 사냥을 하고 있었다. 늑대는 곧바로 어린 양을 발견했다. 평소라면 아무 거리낌 없이 맛있는 먹이를 낚아챘을 늑대는 그날따라 망설여졌다. 너무나도 순수한 어린 양이 가여워 보였기 때문이다. 늑대는 어린 양을 잡아먹을 이유가 몇 가지 필요했다. 그래서 늑대는 일부러 거칠게 외쳤다. 감히 내가 물을 마시는 개울을 진흙탕으로 만들다니 내 너의 경솔함에 큰 벌을 내릴 거다. 늑대의 말에 양은 겁에 질려 몸을 떨며 대답했다. 늑대님, 제발 화를 푸세요. 늑대님은 개울 위쪽에 있고 저는 이 아래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어떻게 늑대님이 드실 물을 진흙탕으로 만들겠어요? 그 말에 늑대는 더욱 사납게 대답했다. 어쨌거나 흙탕물로 만들어버렸잖아. 게다가 뇌가 작년에 이 몸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는데? 어린 양이 다시 대답했다. 제가요? 저는 올해 태어났는데요. 뇌가 아니라면 뇌 형제들이 그랬겠지. 저는 형제도 없어요.
거기까지 말을 듣고서 늑대는 그르렁거렸다. 뭐 그렇다면 내 가족들 중 하나라고 해두지. 어찌되었든 아침밥이랑 말싸움이나 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고는 곧장 불쌍한 어린 양을 붙잡아서는 숲속 깊은 곳으로 끌고 가버렸다. 폭군은 언제나 폭정을 저지르는 이유를 찾아낸다. 불공정한 자가 결백한 자의 변론을 들을 리 없다. 원숭이와 낙타. 백세의 왕 사자를 위해 큰 잔치가 열렸다. 그곳에서 원숭이가 함께 온 이들을 위해 춤을 추게 되었다. 그는 정말로 춤을 잘 추었고 모든 동물이 그의 우아하고도 가벼운 몸놀림을 보며 기뻐했다. 하지만 낙타는 원숭이의 춤을 보면서 질투를 느꼈다. 그는 자기가 최소한 원숭이만큼은 춤을 출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래서 그는 원숭이 주위에 모여있는 동물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뒷다리를 들어 올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런데 낙타가 굳은 마디 박힌 다리를 들어 올리고 기다란 목을 휘두르며 춤을 추는 모습은 아주 우스웠다. 게다가 낙타가 발굽으로 사방을 휘젓고 다니는 바람에 동물들은 제대로 발붙이고 있기도 힘들었다. 결국 낙타는 제대로 사고를 치고 말았다. 그 큰 발굽으로 사자의 코끝을 때릴 뻔한 것이다. 모여있던 동물들은 화가 나서 함께 낙타를 붙잡아 사막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잠시 후 낙타의 혹과 갈비로 만든 음식을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다. 자신보다 나은 일을 무리하게 흉내내지 마라. 토끼들과 개구리들. 모두 아시다시피 토끼는 겁이 많은 동물로 한 조각 그림자만 보여도 겁에 질려 숨곤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토끼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어떻게 죽을지 논쟁을 벌이던 도중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살던 우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연못 하나를 지나쳤다. 그 연못가에 있는 갈대 숲에는 개구리 한 무리가 앉아 있었다. 이 개구리들은 다가오는 토끼들을 보고 놀라서는 진흙탕으로 숨어버렸다. 그 모습을 보고 토끼 한 마리가 이렇게 외쳤다. 이것 봐, 우리도 그리 끔찍한 신세는 아닌가 봐. 우리 같은 것들을 무서워하는 동물도 다 있으니 말이야. 아무리 스스로가 불행해 보인다 해도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바닷가의 여행자. 여행자 2명이 해변을 따라 걷다가 바다 저 멀리서 어떤 물체가 파도에 떠밀려 오는 것을 보았다. 여행자들 중 한 명이 그것을 보고 말했다. 저길 보게, 멀고 먼 땅으로부터 화려한 보물을 실은 커다란 배가 저기 오는구먼. 물체는 해변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것을 보고 다른 여행자가 말했다. 아니, 보물을 실은 배가 아니구먼. 어부의 쪽배야. 그날 낚은 맛있는 물고기로 가득하군. 이제 그 물체는 해변에 다다랐다. 그것을 보고 두 여행자는 물체를 향해 달려갔다. 난파선에서 떠내려온 황금 괴짝일 거야. 하지만 정작 파도에 떠밀려온 것은 황금 괴짝이 아니라 물에 부른 통나무였다. 헛된 희망에 빠져 현실에서 멀어지지 마라. 늑대와 사자. 늑대 한 마리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자신의 굴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사자 한 마리가 핑계조차 대지 않고 늑대에게서 양을 빼앗아갔다. 늑대는 일단 사자에게서 도망쳤지만 역시나 마음이 상해 이렇게 말했다. 너무하십니다. 제 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빼앗아 가시다뇨. 그의 말에 사자는 늑대 쪽을 돌아보았지만 벌써 너무 멀리 도망가 버린 늑대를 혼내줄 수가 없었다. 대신 사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 것이라고? 이 양을 돈을 주고 사기라도 한 모양이지? 아니면 양치기한테 선물 받기라도 한 건가? 대답 좀 해봐. 이 양을 어떻게 얻은 건지.
사악하게 얻은 것은 사악하게 잃는 법이다. 자신의 모습을 감상하던 수사슴. 수사슴 한 마리가 수정처럼 맑은 샘물을 마시다가 수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우아한 곡선을 뽐내는 뿔은 참으로 보기 좋았지만 말라 비틀어진 다리는 참으로 볼품없어 보였다. 이것을 본 수사슴은 한숨을 쉬었다. 젠장, 이렇게 멋진 왕관을 썼는데 다리가 고작 이 모양이라니. 난 분명히 저주를 받은 걸 거야. 그 순간 수사슴은 표범 냄새를 맡았다. 그는 바로 숲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만 위풍당당한 뿔이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표범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그제야 수사슴은 머리에 달린 이 쓸모없는 장식만 아니었다면 그가 그리도 부끄러워하던 말라 비틀어진 다리로 이 위험을 피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예쁜 겉모습에만 홀려 진짜 쓸모있는 것을 잊곤 한다. 여우와 두루미.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너무 심심한 나머지 두루미에게 장난을 치기로 마음먹었다. 여우는 항상 두루미의 이상한 생김새를 놀리곤 했다. 그래서 여우는 두루미를 찾아가서는 무슨 장난을 칠지 생각하며 속으로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우리 집에 찾아와 저녁이나 함께 들지 않겠나? 두루미는 기꺼이 여우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몹시 허기진 채로 그의 집에 때맞춰 도착했다. 그런 두루미에게 여우는 아주 얕은 접시에 담긴 수프를 내주었다. 두루미는 아무리 애를 써도 수프를 먹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부리 끝에 수프 약간을 묻힐 수 있을 뿐 마시거나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런데 여우는 자기 몫의 수프를 접시 바닥까지 핥아먹고는 맛있다는 얼굴을 했다. 그 모습을 본 두루미는 크게 실망했고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여우의 장난에 짜증까지 났다. 하지만 침착한 성격의 두루미는 아무리 화를 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식사가 끝나자마자 두루미는 답례를 하고 싶다면서 여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당연히 여우는 약속한 시간에 두루미의 집을 찾아갔다. 두루미는 그에게 맛있는 냄새를 솔솔 풍기는 물고기 요리를 길고 주둥이가 좁은 병에 담아서 내놓았다. 두루미는 기다란 부리를 병에 넣고 요리를 맛있게 먹었다. 하지만 여우는 병에 겉면에 묻은 국물만 조금 핥아먹고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뿐 요리를 먹거나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결국 여우는 크게 화를 냈다. 하지만 두루미는 때를 놓치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자기가 놀림감이 되기 싫다면 남에게도 장난치지 말아요. 꾀를 부리는 자는 언제나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공작이 그리도 자랑스러워하는 아름다운 깃털은 처음부터 그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공작을 아끼던 헤라 여신이 그의 애원에 못 이겨 다른 새들과 구분할 수 있도록 특별한 깃털을 달아준 것이었다. 그 덕분에 에메랄드빛과 금빛과 보라색과 푸른색으로 빛나는 깃털 장식을 달고 다른 새들을 해치며 거들먹거릴 수 있었다. 모든 새는 질투 어린 눈으로 그를 보았다. 그는 가장 아름다운 숫광들조차 공작이 자기들보다 아름답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 공작은 독수리 한 마리가 푸른 하늘 저 높은 곳으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공작도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날아오를 채비를 했고 땅에서 멀어지기 위해 날개짓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멋진 깃털 장식은 너무 무거웠다. 하늘로 날아올라 아침 햇살을 맞거나 구름 사이로 저물어가는 장밋빛 석양을 반기는 대신 이제 공작은 농장에 갇힌 날짐승들보다 더 큰 짐을 진 채 땅을 디뎌야만 했다. 허영과 남의 이목 때문에 자유를 희생시키지 마라. 생쥐와 황소. 황소 한 마리가 자기 코를 깨문 생쥐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생쥐는 벌써 재빨리 벽에 난 구멍에 숨어버린 것이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황소는 온 힘을 다해 벽을 들이받고 또 들이받다 제풀을 지쳐서는 땅에 주저앉고 말았다. 구멍 속에 숨어있던 생쥐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또 황소를 깨물었다. 화가 난 황소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생쥐는 또 쥐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황소는 이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화가 치밀어 씩씩대는 황소에게 생쥐가 벽 안쪽에서 새된 목소리로 말했다. 너처럼 덩치 큰 녀석들이라도 언제나 멋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때로는 작은 고추가 매운 법이라고. 언제나 강한 자들만 이기는 것은 아니다. 늑대와 말라깽이 개. 어느 저녁 나절 늑대 한 마리가 마을 근처를 어슬렁거리다가 말라깽이 개 한 마리를 만났다. 평소였다면 냄새도 맡지 않았을 정도로 말라비틀어진 먹잇감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달리 굶주림에 시달렸던 늑대는 말라빠진 개에게 다가갔다. 말라빠진 개는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면서 늑대의 이빨 가는 소리에 벌벌 떨며 입을 열었다. 날이 지금 저를 드시면 많이 불쾌하실 것입니다. 제 갈빗대를 좀 보세요. 가죽과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긴히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며칠 후면 제 주인이 하나뿐인 딸을 위해 혼인잔치를 연답니다. 그러면 저도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겠죠. 그때 저를 드세요. 늑대는 말라빠진 개의 말에 살지고 맛 좋은 개를 잡아먹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줄임배를 부여잡고는 개를 잡아먹으러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다. 며칠 뒤 늑대는 약속대로 개를 잡아먹기 위해 돌아왔다. 그는 주인의 뒤뜰에 있던 개에게 이리 나와서 잡아먹힐 준비를 하라고 했다. 그의 말에 개는 웃으며 대답했다. 날이 잘 알겠습니다. 문지기가 문을 여는 대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는 바로 늑대 여럿을 괴롭힌 적이 있는 큰 개였다. 늑대 자신도 그에게 호되게 당했던 적이 있었다. 결국 그는 기다리기는커녕 걸어마 나 살려라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그대를 속이려는 자의 약속에 기대지 마라.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을 때 얻어라. 주인의 저녁 식사 도시락을 나르던 개. 어떤 개 한 마리가 매일 저녁 그의 주인에게 식사를 가져가는 법을 배웠다. 이 개는 물고 있는 도시락 안에 맛있는 음식 냄새 때문에 가끔 흔들리기는 했지만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던 중 같은 동네에 살던 개들이 그가 도시락을 문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맛있는 음식이 들어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몇 번이고 도시락 안에 음식을 훔치려고 했지만 도시락을 나르던 개는 충성스럽게 주인의 저녁 식사를 지켜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도시락을 문 개가 길을 가는데 동네 개들이 모두 나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도시락을 문 개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결국 그는 동네 개들과 말다툼을 시작했고 동네 개들은 도시락을 문 개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주인의 도시락을 떨어뜨려 그 안에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꺼내고는 이렇게 말했다. 알았어. 이건 내 거야. 나머지는 알아서 나눠 먹으라고. 언제나 유혹과 싸우라. 새끼 사슴과 암사슴. 암사슴이 튼튼하게 잘 자란 새끼 사슴에게 말했다. 아들, 너는 튼튼한 몸에 단단한 뿔 한 쌍까지 타고났어요. 그런데 왜 그깟 개들을 보면 지레 겁을 먹고 달아나는 건지 도통 모르겠구나. 그런데 그 순간 저 멀리서 한 무리의 사냥개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암사슴은 재빠르게 도망가며 이렇게 말했다. 아들, 여기서 기다리렴.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말만 잘한다고 없던 용기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허영심 많은 갈까마귀. 갈까마귀 한 마리가 왕궁의 후원 위를 날아가다가 한 무리의 공작들이 멋들어진 깃털을 뽐내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갈까마귀는 원래 잘생기지도 예의가 바르지도 않은 새였다.
하지만 그들처럼 꾸밀 수만 있다면 자신도 공작들처럼 사교계에 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는 떨어진 공작 깃털 몇 개를 주어서 자신의 까만 깃털 사이에 끼우고서 친구들에게 그 모습을 마음껏 뽐냈다. 그리고는 왕궁의 후원으로 날아가서 공작들 사이에 섰다. 하지만 공작들은 금방 갈 까마귀를 알아보았다. 그들은 속았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진 나머지 그의 몸에서 공작의 깃털은 물론이고 갈까마귀의 깃털까지 전부 뽑아버렸다. 불쌍한 갈까마귀는 풀이 죽어 친구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거기서도 갈까마귀는 다시 험한 꼴을 당하게 됐다. 그의 친구들은 갈까마귀가 거들먹거리던 모습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허영심 많은 갈까마귀는 무리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빌린 깃털을 붙인다고 아름다운 새가 되지는 않는다. 원숭이와 돌고래. 예전에 아테네로 가던 그리스 선박 하나가 아테네의 항구 피레우스 근처에서 자초된 적이 있었다. 당시에 인간과 특히 아테네인들과 매우 친했던 돌고래들이 아니었다면 탑승자들은 모두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있었다. 어쨌거나 그때 돌고래들은 조난당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등에 태워서 해변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행을 갈 때 자신들이 기르던 원숭이와 개를 데려가는 유행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을 구하던 돌고래 중 한 마리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원숭이를 사람으로 착각하고 말았다. 그래서 돌고래는 그 원숭이도 사람처럼 등에 태우고는 해안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구조된 원숭이는 점잔을 떨며 돌고래의 등 위에 앉았고 돌고래는 원숭이에게 예의 바르게 물어보았다. 저 빛나는 아테네에서 오신 분이시죠? 원숭이는 거만하게 대답했다. 그렇소이다. 우리 집안은 아테네에서도 가장 고귀한 집안이지. 돌고래는 다시 대답했다. 그렇군요. 그럼 피레우스 항에도 자주 가시겠네요. 그럼 가고 말지. 피레우스 씨의 집에도 자주 들른다오. 가장 친한 친구거든. 원숭이의 이상한 대답에 돌고래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원숭이 한 마리를 데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돌고래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원숭이를 물속에 버리고서는 다른 인간을 구하려고 떠났다. 하나의 거짓말은 다른 거짓말로 이어진다. 부엉이와 배짱이. 부엉이는 언제나 낮 시간 동안 잠을 잤다. 그러다 하늘에서 장밋빛 석양이 사라지고 숲속에서 그림자들이 고개를 들 때 고목에 난 구멍 안에서 날개를 퍼덕이고 큰 눈을 껌뻑이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그러고는 자신의 요상한 울음소리로 숲속을 채우며 애벌레나 딱정벌레나 개구리나 쥐 같은 맛있는 것을 찾아 사냥을 시작했다. 이제부터 어느 늙은 부엉이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 부엉이는 나이가 들면서 성미가 고약해져 항상 화를 냈는데 특히 낮에 자다가 깨면 더 크게 화를 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부엉이는 여느 날처럼 늙은 오크나무에 난 구멍 속 둥지에서 자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근처에 있던 배짱이 한 마리가 즐겁지만 매우 시끄러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부엉이는 창문 겸 대문인 나무 구멍으로 머리를 내밀고 배짱이에게 말했다. 이것 봐, 노래는 딴 데 가서 불러. 예의를 집에 두고 오셨나? 이 할멈도 잠 좀 잡시다. 하지만 건방진 배짱이는 오히려 낮에 부엉이가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자신도 자기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더 큰 목소리로 시끄럽게 노래를 불렀다. 꾀가 많았던 늙은 부엉이는 배짱이와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건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낮 동안에는 눈도 어두워져서 배짱이를 제대로 혼내기도
힘들었다. 그래서 부엉이는 건방진 배짱이에게 욕설을 퍼붓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할 수 없구먼. 그러면 말일세. 차라리 이렇게 잠에서 깨있을 바에야 자네 노래라도 좀 즐기게 해주게. 그러고 보니 저번에 아폴로니 신들께 노래를 불러드릴 때마다 드신다는 특별한 술을 올림포스에서 좀 받아왔는데 이리 와서 한 잔 마셔. 자네도 분명 아폴로님처럼 고운 노래를 부르게 될 거야. 어리석은 배짱이는 부엉이의 아첨에 넘어갔다. 그래서 곧장 부엉이의 둥지로 뛰어 올라갔다. 하지만 어두운 눈앞에 배짱이가 다가온 그 순간 부엉이는 그를 잡아서는 꿀꺽 삼켜버렸다. 아첨은 진정한 존경이 아니다. 아첨 때문에 적 앞에서 흐트러지지 마라. 생지와 코끼리. 생지 한 마리가 왕의 공도를 따라 걷고 있었다. 이 생지는 다른 생지들처럼 몸집도 작고 평판도 나빴지만 자존심만은 유별나게 강했다. 그렇게 생지가 진흙탕을 따라 길을 걷고 있는데 길 저편에서 웅장한 행렬이 그에게 다가왔다. 왕의 행차였다. 왕은 아주 화려하게 장식한 하우더를 맨 거대한 코끼리를 타고 있었다. 그의 개와 고양이도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왕의 코끼리에 정신이 팔려 생지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생지는 사람들의 태도에 자존심이 상해서 말했다. 바보들 같으니라고. 나를 한 번만 보면 저 둔에 빠진 코끼리 따위는 잊게 될걸? 어마어마한 몸집 때문에 눈이 튀어나올 정도야. 아니면 저 주름진 가죽이 좋은 거야? 나도 코끼리처럼 눈과 귀가 달렸다고. 다리도 똑같이 4개 달렸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코끼리만큼이나 굉장하고 거기다가 나는. 그러나 바로 그때 왕의 고양이가 생지를 보았다. 생지는 그 순간 자신이 코끼리보다 한참 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위대한 것과 약간 닮았다고 해서 정말로 위대한 것은 아니다. 아이들과 개구리들. 어느 날 개구리들이 사는 연못가에 아이들 몇 명이 놀러 왔다. 아이들은 연못에 돌을 던지고 물수제 비트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다. 하지만 빠르고도 묵직하게 날아가는 자갈을 보면서 불쌍한 개구리들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 결국 가장 나이 많고 용감한 개구리 한 마리가 연못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말했다. 얘들아, 제발 그 잔인한 놀이 좀 그만두렴. 너희들은 돌을 던지는 게 재밌겠지만 우리는 그 돌에 맞으면 죽어요. 자신의 즐거움 때문에 남이 불행해지지는 않았는지 항상 생각하라. 신상 옮기는 당나귀. 당나귀 한 마리가 신상을 신전으로 옮기고 있었다. 당나귀는 목에 화환을 걸고 등에는 멋진 안장을 두르고 화려한 재갈을 물고 있었다. 그가 지나가는 거리마다 엄청난 수의 신관과 시동들이 그 뒤를 따랐고 사람들은 신상을 볼 때마다 존경심에 그 발밑에 머리를 조아리거나 무릎을 꿇었다. 그것을 본 당나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다. 당나귀는 자만과 허영심에 가득 차서는 길 한가운데 멈춰서서 시끄럽게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부가 보기에는 그저 당나귀가 미친 것만 같았다. 결국 마부는 회초리로 당나귀를 사정없이 때리며 이렇게 말했다. 빨리 걸어, 이 멍청한 당나귀 같으니라고. 이 사람들은 내가 짊어진 신상에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야. 내 놈한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다. 다른 이에 대한 찬사를 가로채지 마라.
까마귀와 백조. 모두 알다시피 까마귀는 석탄처럼 까만 깃털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까마귀가 백조의 눈처럼 새하얀 깃털을 탐내고 있었다. 그래서 매일 수영을 하고 물풀과 갈대를 먹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깃털도 백조처럼 하얘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숲속의 집을 떠나 습지에 있는 연못으로 이사를 했다. 하지만 물에 빠져 죽기 직전까지 하루 종일 목욕을 해도 그의 깃털은 여전히 석탄처럼 검었다. 입에 맞지도 않는 물풀 때문에 배탈이나 고생을 해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이 까마귀는 하얀 깃털을 얻기는커녕 앙상하게 말라 죽고 말았다. 습관을 바꾼다고 본성까지 바뀌지는 않는다. 두 마리의 염소, 험한 산비탈에서 각자 즐겁게 뛰놀던 염소 두 마리가 거센 바람이 불어닥치는 깊은 산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쳤다. 두 염소 사이의 산골짜기에는 쓰러진 통나무 하나만이 다리처럼 놓여 있었다. 통나무는 폭이 너무 좁아 다람쥐 두 마리가 함께 건너기에도 위험해 보일 정도였다. 용감한 동물마저 그 위에 서면 두려움에 떨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 자존심 강한 염소 두 마리는 달랐다. 건너편에 있는 녀석 때문에 길을 비켜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는 녀석들이었다. 곧 둘 중 한 녀석이 통나무에 발을 올려놓았다. 그러자 다른 녀석도 통나무에 발을 올렸고 그렇게 둘은 통나무 한가운데서 뿔을 맞대게 되었다. 하지만 둘 다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결국 두 염소는 모두 아래로 떨어져 울부짖는 산바람에 휩쓸리고 말았다. 고집을 부리며 불행해지는 것보다 굴복하는 것이 낫다. 소금자루를 진 당나귀. 어떤 상인이 당나귀에게 무거운 소금자루를 지운 채로 여우를 따라 강을 건너려고 했다. 이들은 전에도 여러 번 같은 강을 사고 없이 건너곤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나귀가 그만 도중에 발을 헛디뎌 강에 빠지고 말았다. 상인은 당나귀를 힘겹게 일으켜 세웠지만 불행히도 소금 대부분이 녹아 없어졌다. 그러는 당나귀는 자신의 짐이 엄청나게 가벼워져 기분이 좋아져서는 즐겁게 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 다음날 상인은 다시 소금을 사러 갔고 집에 오는 길에 당나귀는 일부러 강에서 다시 한번 넘어졌다. 그러자 당나귀가 쥐고 있던 소금은 다시 강물에 녹아버렸다. 화가 난 상인은 곧 당나귀가 무슨 꾀를 부리고 있는지 알아차리고는 그를 해변으로 데려가 해변을 가득 채운 바구니 2개를 당나귀 등에 실었다. 여우를 건널 때가 되자 당나귀는 이번에도 일부러 발을 헛디뎠다. 하지만 당나귀가 다시 일어섰을 때 짐은 처음보다 10배쯤 더 무거워져 있었고 불쌍한 당나귀는 녹초가 되어서는 겨우 집에 도착했다. 같은 방식이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니다. 로도스에서 멀리 뛰기. 낯선 땅을 여행하고 온 어떤 사람이 자신이 지금까지 엄청난 모험을 겪으면서 이뤄낸 공적에 대해 떠벌리고 있었다. 그는 로도스라는 도시에서 멀리뛰기를 했던 일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로도스에서는 자신이 했던 것만큼 멀리뛰기를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로도스의 많은 사람이 그의 멀리뛰기를 보았으며 그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그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 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 뭐 하려고 굳이 로도스에서 사람을 불러와요? 여기가 로도스인 셈치고 당신이 멀리뛰기를 해보면 되지 뭐. 과장된 말이 아니라 행실이 중요하다.
수탉과 보석. 먹을 것을 찾아 바쁘게 땅을 훑던 수탉 한 마리가 그의 주인이 잃어버린 보석을 찾았다. 수탉은 그것을 보고 말했다. 우와, 정말 비싸 보이는 보석이네. 잃어버린 사람이 찾느라고 애 좀 썼겠어. 하지만 나는 세상의 모든 보석보다 먹을 수 있는 보리 한 톨이 더 좋지. 귀한 것도 값을 매길 줄 모르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멧돼지와 여우. 멧돼지 한 마리가 나무 그루터기에 엄니를 갈고 있고 있었다. 그때 근처에 지나던 여우 한 마리가 우연히 그 모습을 보고는 또 놀릴거리를 하나 찾아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변의 숨은 적을 두려워하는 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멧돼지는 그를 본체만치 하며 계속해서 엄니를 날카롭게 갈았다. 결국 여우는 멋쩍은 듯 웃으며 멧돼지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엄니를 갈고 있나요? 당장 위험에 처한 것 같지는 않은데 말입니다. 그의 말에 멧돼지가 대답했다. 그건 그렇죠. 하지만 정말로 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엄니를 갈 시간 따위는 없을 겁니다. 이 무기를 곧바로 써야만 할 테니까요. 아니면 내가 당하고 말 것입니다. 전쟁 준비야말로 평화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한다. 당나귀와 여우와 사자. 어떤 당나귀와 여우가 친한 친구가 되었다. 둘은 언제나 함께 다녔다. 당나귀가 신선한 풀을 뜯을 때면 여우는 가까운 곳에 농장에 있던 닭을 잡아먹거나 목장에서 훔쳐온 치즈를 먹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둘은 우연히 사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당연히 당나귀는 겁을 잔뜩 집어먹었다. 그러나 여우는 당나귀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내가 사자님께 말해볼게. 하지만 여우는 사자 앞에 당당히 나가서는 당나귀가 듣지 못하게 목소리를 낮추고 이렇게 말했다. 전하, 제가 꾀를 한 가지 냈습니다.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저쪽 깊은 구덩이에 어리석은 당나귀 녀석을 빠뜨려 전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전하께서는 양껏 저 당나귀를 드십시오. 사자는 그 말을 듣고 여우의 계획에 찬성했다. 여우는 다시 당나귀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했다. 사자한테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냈어. 하지만 먼저 저쪽으로 가자. 내가 숨을 곳을 봐뒀거든. 그렇게 여우는 당나귀를 깊은 구덩이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사자는 당나귀가 구덩이에 빠진 것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배신자인 여우를 공격했다. 배신자가 기대해야 할 것은 또 다른 배신이다. 날짐승과 들짐승과 박쥐. 날짐승과 들짐승들이 서로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서로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었기에 이빨과 발톱으로 결판을 내게 된 것이다. 이 전쟁은 날짐승의 하나인 거위무리가 들짐승인 여우들의 이빨을 견디다 못해 그 죄를 성토하면서 시작되었다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들짐승들에게도 싸워야 할 이유는 충분했다. 날짐승인 독수리가 시도 때도 없이 들짐승인 집토끼를 낚아챘고 마찬가지로 날짐승인 부엉이가 들짐승인 쥐를 잡아서 매일 포식을 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전쟁은 끔찍했다. 수없이 많은 집토끼와 쥐가 죽어갔고 거의 비슷한 수의 닭들과 거위들도 죽어갔다. 그리고 전쟁이 한번 끝날 때마다 승리한 쪽은 죽은 자들의 시체로 잔치를 열었다. 그때 박쥐들은 어느 쪽도 대놓고 편을 들지 않았다. 그들은 정치가처럼 약삭발랐다. 그래서 날짐승들이 우세할 때는 자신들을 날짐승이라고 했다. 그러나 들짐승들이 우세해지면 그들은 곧장 들짐승 행세를 했다. 하지만 잔인했던 전쟁도 결국 끝이 났다. 곧 평화회담이 열렸고 들짐승과 날짐승들은 박쥐의 태도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그러고는 박쥐의 행동을 용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고 결국 박쥐들은 추방을 당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박쥐들은 어두운 감시탑과 폐허에 숨어 있다가 밤에만 밖을 날아다니게 된 것이다. 기만하는 자에게는 친구가 없다. 사자와 곰과 여우. 거대한 곰이 길 잃은 아기 염소 한 마리를 덮치려고 했다. 그때 다른 곳에서 사자 한 마리도 그 아기 염소를 보고 달려왔다. 결국 곰과 사자는 염소를 두고 싸우다가 상처만 잔뜩 입은 채 지쳐 쓰러졌다. 바로 그 순간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아기 염소를 가로채더니 쏜살같이 도망쳤다. 사자와 곰은 그 광경에 몹시 화가 났지만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싸우느니 차라리 사이좋게 염소를 나눠 가질걸. 수고를 한 자가 반드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늑대와 어린 양. 어느 날 아침 길 잃은 어린 양이 숲속 개울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늑대 한 마리도 개울가 위쪽에서 배고픔을 달래려고 사냥을 하고 있었다. 늑대는 곧바로 어린 양을 발견했다. 평소라면 아무 거리낌 없이 맛있는 먹이를 낚아챘을 늑대는 그날따라 망설여졌다. 너무나도 순수한 어린 양이 가여워 보였기 때문이다. 늑대는 어린 양을 잡아먹을 이유가 몇 가지 필요했다. 그래서 늑대는 일부러 거칠게 외쳤다. 감히 내가 물을 마시는 개울을 진흙탕으로 만들다니 내 너의 경솔함에 큰 벌을 내릴 거다. 늑대의 말에 양은 겁에 질려 몸을 떨며 대답했다. 늑대님, 제발 화를 푸세요. 늑대님은 개울 위쪽에 있고 저는 이 아래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어떻게 늑대님이 드실 물을 진흙탕으로 만들겠어요? 그 말에 늑대는 더욱 사납게 대답했다. 어쨌거나 흙탕물로 만들어버렸잖아. 게다가 뇌가 작년에 이 몸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는데? 어린 양이 다시 대답했다. 제가요? 저는 올해 태어났는데요. 뇌가 아니라면 뇌 형제들이 그랬겠지. 저는 형제도 없어요. 거기까지 말을 듣고서 늑대는 그르렁거렸다. 뭐 그렇다면 뇌 가족들 중 하나라고 해두지. 어찌되었든 아침밥이랑 말싸움이나 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고는 곧장 불쌍한 어린 양을 붙잡아서는 숲속 깊은 곳으로 끌고 가버렸다. 폭군은 언제나 폭정을 저지르는 이유를 찾아낸다. 불공정한 자가 결백한 자의 변론을 들을 리 없다. 원숭이와 낙타. 백수의 왕 사자를 위해 큰 잔치가 열렸다. 그곳에서 원숭이가 함께 온 이들을 위해 춤을 추게 되었다. 그는 정말로 춤을 잘 추었고 모든 동물이 그의 우아하고도 가벼운 몸놀림을 보며 기뻐했다. 하지만 낙타는 원숭이의 춤을 보면서 질투를 느꼈다. 그는 자기가 최소한 원숭이만큼은 춤을 출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래서 그는 원숭이 주위에 모여있는 동물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뒷다리를 들어 올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런데 낙타가 굳은 마디 박힌 다리를 들어 올리고 기다란 목을 휘두르며 춤을 추는 모습은 아주 우스웠다. 게다가 낙타가 발굽으로 사방을 휘젓고 다니는 바람에 동물들은 제대로 발붙이고 있기도 힘들었다. 결국 낙타는 제대로 사고를 치고 말았다. 그 큰 발굽으로 사자의 코끝을 때릴 뻔한 것이다. 모여있던 동물들은 화가 나서 함께 낙타를 붙잡아 사막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잠시 후 낙타의 혹과 갈비로 만든 음식을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다. 자신보다 나은 일을 무리하게 흉내내지 마라.
토끼들과 개구리들. 모두 아시다시피 토끼는 겁이 많은 동물로 한 조각 그림자만 보여도 겁에 질려 숨고 난다. 그러던 어느 날 토끼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어떻게 죽을지 논쟁을 벌이던 도중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살던 우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연못 하나를 지나쳤다. 그 연못가에 있는 갈대 숲에는 개구리 한 무리가 앉아 있었다. 이 개구리들은 다가오는 토끼들을 보고 놀라서는 진흙탕으로 숨어버렸다. 그 모습을 보고 토끼 한 마리가 이렇게 외쳤다. 이것 봐, 우리도 그리 끔찍한 신세는 아닌가 봐. 우리 같은 것들을 무서워하는 동물도 다 있으니 말이야. 아무리 스스로가 불행해 보인다 해도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바닷가의 여행자 2명이 해변을 따라 걷다가 바다 저 멀리서 어떤 물체가 파도에 떠밀려 오는 것을 보았다. 여행자들 중 한 명이 그것을 보고 말했다. 저길 보게, 멀고 먼 땅으로부터 화려한 보물을 실은 커다란 배가 저기 오는구먼. 물체는 해변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것을 보고 다른 여행자가 말했다. 아니, 보물을 실은 배가 아니구먼. 어부의 쪽배야. 그날 낚은 맛있는 물고기로 가득하군. 이제 그 물체는 해변에 다다랐다. 그것을 보고 두 여행자는 물체를 향해 달려갔다. 난파선에서 떠내려온 황금 괴짝일 거야. 하지만 정작 파도에 떠밀려온 것은 황금 괴짝이 아니라 물에 부른 통나무였다. 헛된 희망에 빠져 현실에서 멀어지지 마라. 늑대와 사자. 늑대 한 마리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자신의 굴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사자 한 마리가 핑계조차 대지 않고 늑대에게서 양을 빼앗아 갔다. 늑대는 일단 사자에게서 도망쳤지만 역시나 마음이 상해 이렇게 말했다. 너무하십니다. 제 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빼앗아 가시다뇨. 그의 말에 사자는 늑대 쪽을 돌아보았지만 벌써 너무 멀리 도망가 버린 늑대를 혼내줄 수가 없었다. 대신 사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 것이라고? 이 양을 돈을 주고 사기라도 한 모양이지? 아니면 양치기한테 선물 받기라도 한 건가? 대답 좀 해봐. 이 양을 어떻게 얻은 건지. 사악하게 얻은 것은 사악하게 잃는 법이다. 자신의 모습을 감상하던 수사슴. 수사슴 한 마리가 수정처럼 맑은 샘물을 마시다가 수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우아한 곡선을 뽐내는 뿔은 참으로 보기 좋았지만 말라 비틀어진 다리는 참으로 볼품없어 보였다. 이것을 본 수사슴은 한숨을 쉬었다. 젠자, 이렇게 멋진 왕관을 썼는데 다리가 고작 이 모양이라니. 난 분명히 저주를 받은 걸 거야. 그 순간 수사슴은 표범 냄새를 맡았다. 그는 바로 숲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만 위풍당당한 뿔이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표범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그제야 수사슴은 머리에 달린 이 쓸모없는 장식만 아니었다면 그가 그리도 부끄러워하던 말라비틀어진 다리로 이 위험을 피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예쁜 겉모습에만 홀려 진짜 쓸모있는 것을 잊곤 한다. 여우와 두루미.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너무 심심한 나머지 두루미에게 장난을 치기로 마음먹었다. 여우는 항상 두루미의 이상한 생김새를 놀리곤 했다. 그래서 여우는 두루미를 찾아가서는 무슨 장난을 칠지 생각하며 속으로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우리 집에 찾아와 저녁이나 함께 들지 않겠나? 두루미는 기꺼이 여우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몹시 허기진 채로 그의 집에 때맞춰 도착했다. 그런 두루미에게 여우는 아주 얕은 접시에 담긴 수프를 내주었다. 두루미는 아무리 애를 써도 수프를 먹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부리 끝에 수프 약간을 묻힐 수 있을 뿐 마시거나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런데 여우는 자기 몫의 수프를 접시 바닥까지 핥아먹고는 맛있다는 얼굴을 했다. 그 모습을 본 두루미는 크게 실망했고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여우의 장난에 짜증까지 났다. 하지만 침착한 성격의 두루미는 아무리 화를 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식사가 끝나자마자 두루미는 답례를 하고 싶다면서 여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당연히 여우는 약속한 시간에 두루미의 집을 찾아갔다. 두루미는 그에게 맛있는 냄새를 솔솔 풍기는 물고기 요리를 길고 주둥이가 좁은 병에 담아서 내놓았다. 두루미는 기다란 부리를 병에 넣고 요리를 맛있게 먹었다. 하지만 여우는 병에 겉면에 묻은 국물만 조금 핥아먹고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뿐 요리를 먹거나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결국 여우는 크게 화를 냈다. 하지만 두루미는 때를 놓치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자기가 놀림감이 되기 싫다면 남에게도 장난치지 말아요. 꾀를 부리는 자는 언제나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공작이 그리도 자랑스러워하는 아름다운 깃털은 처음부터 그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공작을 아끼던 헤라 여신이 그의 애원에 못 이겨 다른 새들과 구분할 수 있도록 특별한 깃털을 달아준 것이었다. 그 덕분에 에메랄드빛과 금빛과 보라색과 푸른색으로 빛나는 깃털 장식을 달고 다른 새들을 해치며 거들먹거릴 수 있었다. 모든 새는 질투 어린 눈으로 그를 보았다. 그는 가장 아름다운 숫광들조차 공작이 자기들보다 아름답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 공작은 독수리 한 마리가 푸른 하늘 저 높은 곳으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공작도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날아오를 채비를 했고 땅에서 멀어지기 위해 날개짓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멋진 깃털 장식은 너무 무거웠다. 하늘로 날아올라 아침 햇살을 맞거나 구름 사이로 저물어가는 장밋빛 석양을 반기는 대신 이제 공작은 농장에 갇힌 날짐승들보다 더 큰 짐을 진 채 땅을 디뎌야만 했다. 허영과 남의 이목 때문에 자유를 희생시키지 마라. 생지와 황소. 황소 한 마리가 자기 코를 깨문 생지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생지는 벌써 재빨리 벽에 난 구멍에 숨어버린 것이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황소는 온 힘을 다해 벽을 들이받고 또 들이받다 제포를 지쳐서는 땅에 주저앉고 말았다. 구멍 속에 숨어있던 생지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또 황소를 깨물었다. 화가 난 황소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생지는 또 쥐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황소는 이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화가 치밀어 씩씩대는 황소에게 생지가 벽 안쪽에서 새된 목소리로 말했다. 너처럼 덩치 큰 녀석들이라도 언제나 멋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때로는 작은 고추가 매운 법이라고. 언제나 강한 자들만 이기는 것은 아니다. 늑대와 말라깽이 개. 어느 저녁 나절 늑대 한 마리가 마을 근처를 어슬렁거리다가 말라깽이 개 한 마리를 만났다. 평소였다면 냄새도 맡지 않았을 정도로 말라 비틀어진 먹잇감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달리 굶주림에 시달렸던 늑대는 말라빠진 개에게 다가갔다. 말라빠진 개는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면서 늑대의 이빨 가는 소리에 벌벌 떨며 입을 열었다. 날이 지금 저를 드시면 많이 불쾌하실 것입니다. 제 갈빗대를 좀 보세요. 가죽과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긴히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며칠 후면 제 주인이 하나뿐인 딸을 위해 혼인잔치를 연답니다. 그러면 저도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겠죠. 그때 저를 드세요. 늑대는 말라빠진 개의 말에 살지고 맛 좋은 개를 잡아먹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줄임배를 부여잡고는 개를 잡아먹으러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다.
며칠 뒤 늑대는 약속대로 개를 잡아먹기 위해 돌아왔다. 그는 주인의 뒤뜰에 있던 개에게 이리 나와서 잡아먹힐 준비를 하라고 했다. 그의 말에 개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리, 잘 알겠습니다. 문지기가 문을 여는 대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는 바로 늑대 여럿을 괴롭힌 적이 있는 큰 개였다. 늑대 자신도 그에게 호되게 당했던 적이 있었다. 결국 그는 기다리기는커녕 걸어마 나 살려라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그대를 속이려는 자의 약속에 기대지 마라.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을 때 얻어라. 주인의 저녁 식사 도시락을 나르던 개. 어떤 개 한 마리가 매일 저녁 그의 주인에게 식사를 가져가는 법을 배웠다. 이 개는 물고 있는 도시락 안에 맛있는 음식 냄새 때문에 가끔 흔들리기는 했지만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던 중 같은 동네에 살던 개들이 그가 도시락을 문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맛있는 음식이 들어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몇 번이고 도시락 안에 음식을 훔치려고 했지만 도시락을 나르던 개는 충성스럽게 주인의 저녁 식사를 지켜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도시락을 문 개가 길을 가는데 동네 개들이 모두 나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도시락을 문 개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결국 그는 동네 개들과 말다툼을 시작했고 동네 개들은 도시락을 문 개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주인의 도시락을 떨어뜨려 그 안에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꺼내고는 이렇게 말했다. 알았어. 이건 내 거야. 나머지는 알아서 나눠 먹으라고. 언제나 유혹과 싸우라. 새끼 사슴과 암사슴. 암사슴이 튼튼하게 잘 자란 새끼 사슴에게 말했다. 아들, 너는 튼튼한 몸에 단단한 뿔 한 쌍까지 타고났어요. 그런데 왜 그깟 개들을 보면 지레 겁을 먹고 달아나는 건지 도통 모르겠구나. 그런데 그 순간 저 멀리서 한 무리의 사냥개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암사슴은 재빠르게 도망가며 이렇게 말했다. 아들, 여기서 기다리렴.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말만 잘한다고 없던 용기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허영심 많은 갈까마귀. 갈까마귀 한 마리가 왕궁의 후원 위를 날아가다가 한 무리의 공작들이 멋들어진 깃털을 뽐내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갈까마귀는 원래 잘생기지도 예의가 바르지도 않은 새였다. 하지만 그들처럼 꾸밀 수만 있다면 자신도 공작들처럼 사교계에 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는 떨어진 공작 깃털 몇 개를 주어서 자신의 까만 깃털 사이에 끼우고서 친구들에게 그 모습을 마음껏 뽐냈다. 그리고는 왕궁의 후원으로 날아가서 공작들 사이에 섰다. 하지만 공작들은 금방 갈까마귀를 알아보았다. 그들은 속았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진 나머지 그의 몸에서 공작의 깃털은 물론이고 갈까마귀의 깃털까지 전부 뽑아버렸다. 불쌍한 갈까마귀는 풀이 죽어 친구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거기서도 갈까마귀는 다시 험한 꼴을 당하게 됐다. 그의 친구들은 갈까마귀가 거들먹거리던 모습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허영심 많은 갈까마귀는 무리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빌린 깃털을 붙인다고 아름다운 새가 되지는 않는다. 원숭이와 돌고래. 예전에 아테네로 가던 그리스 선박 하나가 아테네의 항구 피레우스 근처에서 자초된 적이 있었다. 당시에 인간과 특히 아테네인들과 매우 친했던 돌고래들이 아니었다면 탑승자들은 모두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있었다. 어쨌거나 그때 돌고래들은 조난당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등에 태워서 해변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행을 갈 때 자신들이 기르던 원숭이와 개를 데려가는 유행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을 구하던 돌고래 중 한 마리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원숭이를 사람으로 착각하고 말았다. 그래서 돌고래는 그 원숭이도 사람처럼 등에 태우고는 해안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구조된 원숭이는 점잔을 떨며
돌고래의 등 위에 앉았고 돌고래는 원숭이에게 예의 바르게 물어보았다. 저 빛나는 아테네에서 오신 분이시죠? 원숭이는 거만하게 대답했다. 그렇소이다. 우리 집안은 아테네에서도 가장 고귀한 집안이지. 돌고래는 다시 대답했다. 그렇군요. 그럼 피레우스 항에도 자주 가시겠네요. 그럼 가고 말지. 피레우스 씨의 집에도 자주 들른다오. 가장 친한 친구거든. 원숭이의 이상한 대답에 돌고래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원숭이 한 마리를 데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돌고래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원숭이를 물속에 버리고서는 다른 인간을 구하려고 떠났다. 하나의 거짓말은 다른 거짓말로 이어진다.